심폐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끝까지 모든 나오는 용어들이 되게 많아요. 이걸 다 알아야 돼요. 보면 이제 처음에 다들 들어와서 페이션트 환자에 대한 리뷰를 하죠. 뭐 차트를 보든 환자의 기 몸무게를 보든 이제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환자에 대한 어떤 이제 스페시피케이션을 정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캐놀라 이런 걸 선택을 할 거예요, 그죠? 거기 세종병원에서도 보면 부장님이 만드신 캐놀라 그 표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킬로그램당.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캐놀라가 뭔지도 알아야 될 거예요. 캐놀라를 뭐 그냥 사이즈만 선택을 해서 지금은 캐놀라 몇 프렌치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왜 이걸 써야 되는지, 어떤 목적으로 써야 되는지, 이 캐놀라가 왜 이 환자한테 맞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 특징에 대한 어떤 이런 것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환자의 이제 환자에 대한 그 토탈 바디 플루이드라는 게 있어요. TBF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 몸은 전체 체액량이라는 게 있죠. 체액량. 우리 몸은 체액량이 보면은 세포 외액과 세포 내액량으로 보통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내가 항상 이제 보면은 물어보는 게 세포 외액량이 많냐, 내액량이 많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뭐가 많을 것 같아요? 세포 외액이 많을 것 같아요? 세포 내액이 많을 것 같아요? 내액이 많아요. 찍어볼게요. 50%. 모르는 게 대답 못 하잖아요. 우리 몸은 세포 내액량이 훨씬 많아요. 우리 표분이 얼마예요? 우리 몸에 한 60% 정도 되거든요, 정상이. 그 중에 20%가 세포 외액이고 40%가 세포 내액이에요. 근데 우리 세포 내액은 우리가 어떻게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포 외액은 뭘로 나뉘냐면 이제 혈관 벽을 기준으로 이제 세포 내외를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세포막이죠, 세포막. 근데 세포막을 기준으로 세포 내외를 나누고, 그 다음에 세포 외액이 또 두 군데로 나눠져요. 그거는 혈관막을 기준으로 이 혈관에 있는 인트라베스큘러 볼륨하고, 그 다음에 서브스티셜 볼륨이라고 해서 간질구액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해를 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해요, 심폐기에서. 왜냐면 펌프라는 게 다들 알겠지만 혈액이 빠져나가고 우리가 혈액을 혈관에다 공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수분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세포 외액에서도 이 간질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혈관에 있는 볼륨을 가지고 이 세포 내외의 이제 호메오스타시스라고 그러는데 항상성을 맞춰주는 거예요, 펌프 중에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병에 따라서도 체액량이 변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너스가 제일 중요한 게 비너스 드레니지가 중요하다고 아마 세종병원에 있는 친구들은 다 계속해서 듣고 있을 텐데, 비너스 드레니지가 잘 되려면 캐놀라 선택이 더 잘 돼야 되고,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나중에 아마 이해를 할 텐데. 그 다음에 프레셔 그라디언트라던가 어떤 캐놀라를 사용을 하든 아니면 회로를 사용을 하든 이제 프레셔 그라디언트라던가 프레셔 로스, 프레셔 드랍 이런 거 다 들어봤어요? 이 압력 손실 이런 게 되게 상당히 더 중요해요. 캐놀라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압력 손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면 아까 브로셔 뭐 하나 받았을 텐데 거기에 보면 이게 캐놀라의 그래프 같은 거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보일 거예요. 이제 거기에 보면 가로는 플로우고 세로는 이제 압력 손실, 프레셔 로스, 프레셔 드랍 이렇게 써 있을 텐데 그거를 이해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거고, 이런 걸 이제 다 얘기를 할 거고 앞으로 계속. 오늘은 이제 아웃라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컨벤셔널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과 이제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이라는 걸 아마 세종이나 다 컨벤셔널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컨벤셔널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과 이 모디파이드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이 좀 달라요, 의미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수술 중에 다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RAP라는 것도 보통 할 겁니다. 세종은 또 소화도 하니까, 특히나 소화에서는 이 RAP 그리고 리트로그레이드 오토로스 프라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혈액을 이제 회로에 채우는 건데, 이런 과정, 어떻게 이게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히모다일루션이라는 개념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노멀 블러드 플로우와 하이 블러드 플로우, 우리가 고관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정상적인 플로우가 얼마냐 그러면 그 다음에 고관류를 해줘야 될 때는 언젠가, 항상 고관류를 하는 건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걸 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다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오카디얼 프로텍션 관련돼서 이제 그런 방법이라든가 종류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이오카디얼 프로텍션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이제 시작하는 거나. 제일 중요합니다. 심장 수술에서. 마이오카디얼 프로텍션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세레브럴 프로텍션 되게 중요해요. 다 중요한 내용들인데, 그래도 심장 수술에서 심장을 세워야 되는 수술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카디오플레지아라고 하는 어떤 용액을 주입을 해서 심장을 멈추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을 열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안 열고 하는 수술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줄 거고, 당연히 이제 심장 수술에 대한 종류별로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다 얘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2년 만에 하는 거라서 이제 아웃라인만 좀 잡으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각 장기별로 그 전체 카디악 아웃풋이 있죠. 우리가 보면 전체 카디악 아웃풋이 보통 일반적으로 한 5리터 되거든요. 5000cc 분당. 그 중에 이제 분배가 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분배가 될 거거든요, 우리 몸에서. 그럼 각 장기들이 있죠. 뭐 심장도 있고, 뭐 머리로 가는 블루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인테스티널, 뭐 다 있는 데로 갈 거란 말이에요. 뭐 키드니. 대체적으로 키드니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가냐면 전체 카디악 아웃풋의 한 23% 정도 가요. 그냥 그 레스팅 상태에서. 근데 운동 상태에서는 키드니의 퍼센테이지가 5%로 뚝 떨어지고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요? 근육으로 가요. 혈류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제 자동 서버 레귤레이션이라고 자동 조절이 되게 되는데, 몸의 상태에 따라서라는 거는 몸에서의 산소 소모량이 어디가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혈류는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은 줄어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키드니라던가 확 갑자기 줄어들게 되고, 근데 우리는 운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레스팅 상태에서 이제 키드니의 플로우는 한 25% 되고 맥시멈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심장에 카디플레지아 줄 때 카디플레지아 플로우 주죠. 플로우 얼마 줘요? 보통 한 250, 300 줄 거예요. 안테그레이드 줄 때 대략 200에서 300 정도 사이에서 주는데, 그거는 전체 카디악 아웃풋의 한 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 장기별 순환 혈액량이 있어요. 이거를 모르면 이 플로우가 왜 저렇게 줘야 되는지 잘 몰라요. 세레브럴 아직 이제 잘 모를 텐데, 이제 다이섹션에 이런 거 할 때 그 세레브럴 아테리에 캐로티드로 해가지고 이제 세레브럴 퍼퓨전을 해줘요. 그럼 플로우 얼마 줘야 돼요? 이제 그거도 그 퍼센테이지를 따라서 주는 거예요. 우리 몸은 대부분 다 비슷하게 구획이 이게 분배가 다 돼 있어요. 세포 내액량과 외액량의 분배가 되어 있고, 대부분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넘어가게 하는데 그것도 다 얘기를 해줄 텐데, 이런 걸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잘 아직은 모를 테지만 파셜 바이패스라던가 레프타트 바이패스라던가 이런 거를 할 때 순환에 대한 볼륨을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이 복잡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스모랄리티 이런 것도 중요하죠. ABJ 보면 제일 밑에 보면 OSM 해가지고 점 찍혀가지고 있죠. 그게 오스모랄리티인데, 그럼 오스모랄리티 이런 거는 왜 중요하냐? 이거는 혈액 인트라베스큘러 안에, 혈관 안에 있는 곳에서 측정을 하는 건데, 이게 낮아져 버리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러면 이 혈관에서 간질구역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부종이라고 해요. 이데마. 근데 부종이 생기는 원인들이 있어요. 물을 많이 먹어서 혈관 쪽에 상대적으로 이런 오스모랄리티가 떨어진다던가, 그럼 오스모랄리티를 구해주는 공식이 있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소듐.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BUN. 그 다음에 글루코즈.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오스모랄리티를 정해요. 그래서 그거는 오스모랄리티의 공식을 쳐보면 다 인터넷에 나오니까. 그래서 글루코즈가 올라가면 이 혈관 쪽에 볼륨이 많아지니까 이 당뇨 있는 사람들이 소변이 되게 많이 나와요, 실제. 왜냐면 물을 계속 땡겨오기 때문에. 그래서 소변이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 갈증을 일으키죠. 그래서 자꾸 물을 계속 먹는 거예요. 물을 많이 먹는다는 거는 당뇨병 있는 사람들이 물을 많이 먹어요. 그런 원리 때문에 그러는 거고, 이제 그런 것도 다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럼 오스모랄리티를 일으키는 인자가 있어요. 이게 유효한 이제 이런 삼투압을 일으키는 거냐,
아니면 비유효한 성투압을 일으키는 거에 달라요. 여기서 보면 이제 비유효 성투압은 뭐냐면 대부분 이제 그 비유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유효하다, 비유효하다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세포막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근데 비유효라는 거는 세포막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물의 어떤 시프팅이나 이런 거를 조절할 수가 없죠. 근데 글루코즈는 혈관을 빠져나가지 못해요. 워낙 분자량이 커가지고. 그래서 그게 분자가 있고 얘가 이쪽에 농도가 높다 보니까 물을 땡겨오는 거예요. 분자가 이동하는 게 아니고 용질이 이동하는 게 아니고 물이 땡겨져 오는 거예요. 용질의 개수가 차이 나면 그 높은 쪽으로 물이 땡겨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의 이해가 돼야 되고 이런 것도 뭐 다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포 내의 체액량 분포 아까 얘기했지만 세포 내와 외, 그 다음에 간질구획과 인트라베스큘라의 구획에 대한 분포, 그 다음에 인트라베스큘라도 동맥과 정맥으로 나뉘죠. 동맥과 정맥의 또 분포,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순환, 보통 서큘레이션 되게 중요하거든요. 심장의 순환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는 해요. 뭐 RA로 피가 들어와서 SBC, IBC 피가 들어와서 RA로 돌아와서 트라이커스피 밸브를 지나서 그 다음에 RB로 가서 RB에서 이제 풀모나리 아테리를 지나서 이제 뭐 병을 거쳐서 풀모나리 베인으로 지나와서 그 다음에 LA로 와서 마이트럴 밸브를 지나서 그 다음에 레프트 벤트리클로 와서 이제 에오틱 밸브를 지나서 전신으로 시스템 순환을 한다. 순환이라는 게 두 개로 나뉘죠. 풀모나리 서큘레이션과 시스템 서큘레이션 이렇게 나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렇게 얘기만 한다는 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카테터를 어디다 그 삽관을 했을 때 이게 어떤 순환을 가지고 이제 볼륨이 빠져나갈 건가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다 물어보면 서큘레이션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이해를 못해요. 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흔치 않고 나중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어떤 캐놀레이션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서큘레이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롤러 펌프와 센트리퓨갈 펌프에 대해서 어떤 그런 차이점들이 다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자세하게 또 하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을 다 행해서 이제 체외 순환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이 환자한테 적정한 플로가 가는지 안 가는지를 뭘 보고 판단을 해야 되냐면 여러 가지 모니터링이 있어야 돼요. 소변이 잘 나오는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우리 모니터, 바이탈 사인 주는 모니터 있죠. 그거를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 다 중요한데 이거에 대한 결과물이 다 거기에 나오는 거니까 이 모니터를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이냐 이 환자가 적정한 플로우를 줄 거냐 주고 있느냐 아니면 위닝할 때라던가 이럴 때 적정하게 심장 안에 볼륨이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이 모니터에 나와 있는 그런 웨이브라던가 아니면 수치를 가지고 내가 판단을 해야 돼요. 이 환자가 심장이 잘 뛰는지 안 뛰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계속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면서 다 얘기를 해줄 겁니다. 얘기를 해주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해요. 그냥 여기서 창피해하지 말고 어차피 다 잘 몰라요. 나도 잘 모르고 내가 모르니까 이렇게 열심히 나도 공부하고 있는 거고 내가 좀 여기는 선생님들은 조금 더 많이 알아서 내가 알려주는 거지 나도 모르는 거 많고 그러니까 그냥 그때 궁금할 때 그냥 막 질문하면 돼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너무 질문이 없어서 다들 아는 것처럼 넘어가는데 실제 물론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사소한 거라도 괜찮아요. 그러면 또 이런 컨퍼런스 이런 게 질이 더 올라가니까 너무 질문 안 하고 모르는 거 있는데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항상 그때 궁금할 때 그냥 말 끊어도 되니까 질문 해주고요. 이게 보면 이걸 왜 얘기를 해주냐면 이 책에 이제 김정훈이라는 게 문화심리학 박사인데 이 에디톨로지라는 게 있어요. 기술,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은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을 편집을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아예 없는 게 창조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슬라이드도 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냥 이제 심폐기 쪽에 내가 맞게 편집을 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모든 지식이 다 그래요. 논문도 보면 논문을 쓰면 어떤 비슷한 논문이 나오지만 거기 뒤에 다 레퍼런스가 달리죠. 그 레퍼런스들은 다 이미 어떤 사람들이 쓴 거를 내가 갖다 쓰고 다시 다른 걸 만드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다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해가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편집을 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나도 지금 계속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책은 우리가 책 되게 이론 되게 중요하거든요. 책에 나와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책은 경험이 많이 빠져 있어요. 거의 빠져 있다고 보면 돼요. 책에서 내 경험에는 이런 얘기가 절대 없어요. 그런 거 안 써요. 책은 우리가 의학책이라든가 이런 거. 나머지는 이제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채워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여기서 발표를 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 선생님들만 내가 그 경험이 더 많으니까 발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겪어가면서 내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공부를 해가면서 다시 또 에디트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경험을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론에 맞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냥 경험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경험만 가지고 있는 건 한계가 있고, 항상 이론이 같이 가는 책을 같이 보고 이론이 같이 가는 그런 거를 꼭 앞으로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 경험만 가지고 있으면 좀 문제가 많아요. 어떤 상황에서 그 경험만 교육하시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경험만 얘기를 하면 모든 상황에 다 경험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거기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책에서 이렇게 객관화시킨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직접 이제 경험을 해봐야 이해가 되는 것도 있어요. 책에서 아무리 많이 봐도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건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발췌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항상 이제 살면서 이런 일이 많이 있을 텐데, 여기 조직이든 어느 조직이든 간에 항상 세 부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 세 부류가 뭐냐면 그냥 이유 없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런 조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관심 없는 사람도 있어요. 무관심한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는 뭐 제일 중요한 텐데, 이걸 동조하고 이제 격려를 해주는 집단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우리 사람들은 꼭 이상하게 이런 사람을 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뭘 보고 자꾸 내가 이걸 하면 쟤네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사람의 마음이 좀 그렇대요. 이것도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뭐 10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간에 나를 동조해주고 격려해주는 집단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관심이 없던 사람도 이쪽으로 올 수가 있고, 이런 항상 조롱과 비난하는 사람들도 그 횟수가 줄을 수 있을 거예요. 책에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가지고 맞다 이러고 이제 좀 동조를 하고 되게 괜찮은 내용이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가져왔는데, 항상 그런 식의 이제 자꾸 나에 대해서 뭐 비난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동조하지 말고 그냥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믿고 따라주는 사람만 믿고 항상 가면 돼요. 그러면 아무런 스트레스 받고 그럴 일이 없어요. 이제 케이스 리뷰를 하면서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이제 예전에 수술했던 환자 정리한 건데, 이게 환자가 되게 안 좋았던 사람입니다. 보면 이제 키가 160인데 38.5kg면 좀 너무 말랐죠. 이게 환자가 어떤 질병에 의해서 보통 제일 문제가 그 오랄 인테이크가 거의 잘 안 되고 기운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 제너럴하게 이제 위크니스가 있는 이런 환자였는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이 마이트랄 스테노시스, 이제 마이트랄이잖아요. 이게 스테노시스가 있어서 이 좌심방에서 혈류가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못 넘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럼 얘는 계속 볼륨이 오는데 얘가 못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컨제스천이라고 보통 되거든요. 우열 상태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못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 폐 정맥으로 거꾸로 이제 압력이 걸릴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렁 쪽에 이제 데미지가 받게 돼요. 폐 우열도 있고, 그래서 숨을 쉬기가 힘들어하고, 또 문제는 여기 보면 더 문제가 이 트라이코스피드 때문에 이제 더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면 이 TR이 심해지는 거는 이 상환자한테 뭐가 문제가 되냐면, TR은 이거 이제 상처판이잖아요. 트라이코스피드는 이게 상처판, 이게 트라이코스 밸브가 이제 그 리거지테이션, 역류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그 인서피션시, 부전에 의해서. 그러면 이쪽은 심실이잖아요. 한방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혈류를 한 방향으로만 보내는 거죠. 근데 얘가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역류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이 폐 우열이 여기서 이 문제가 생겨서 폐 우열이 오듯이 얘도 SBC, IBC에서 플로우를 자꾸 못 넘어오게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럼 어디가 되냐면 전신이 다, 여기는 전신의 피를 다 받는 데잖아요. 여기는 머리 쪽에서, 여기는 다리 쪽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피가 못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쪽에 이제 베인들이 막 우열이 막 보여, 이렇게 커지고 되게 막 인고지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지 정맥 어떻게 됐어요? 피팅이 데마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다리 하지 쪽에 막 계속 볼륨이 쌓이면서 이데마가 심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승모판의 스테노시스는 좀 그나마 나아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렁에 대한 판체질이 생기지만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전신이 제너럴하게 이제 그런 어떤 이데마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게 되게 심각한 게 더 이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심장도 커져요. 이렇게 여기 보면 이 카디오메갈리가 생겨요. 되게 엄청 크게 생겨요. 이게 오래되면.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얘하고의 근육이 크기가 다르잖아요. LB가 훨씬 더 두꺼워요. 그래서 여기가 좀 시닝이 오는 거는 어느 정도 견디는데, 이 라이트 벤트리클이 가뜩이나 이 벤트리클이 얇은데 이제 더 늘어나면서 이 근육이 점점 더 얇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돼요. 심장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이 TR이 상당히 좀 무섭습니다. 솔직히 가장 좀 어렵고 수술은 금방 끝나요. 진짜 한 30분이면 끝나는 수술인데 이게 환자 상태는 되게 안 좋아요. 수술에 들어가면 그런 환자였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이 못 뛰잖아요. 스테노시스가 있고 다 전신에 우열이 있고 TR이 생겨서 다 역류를 시켜버리니까 얘도 다 영향을 받고 전신에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라고 보통 얘기해요. 이거는 CRF랑 좀 달라요.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는 심장에서 이 LV에 볼륨을 짜주는 그 양이 적고 나가지를 못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콩팥까지도 볼륨이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콩팥에 혈류가 못 가게 되면 이 어큐트하게 인저리가 오고 키드니 인저리가 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오줌이 잘 안 나오고 약간 손상을 받는,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닌데 손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볼륨은 항상 콩팥에는 25%가 간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게 못 가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제 그 수치들에 이런 게 있는데, 뭐 기침과 근데 호흡곤란, 이 디스피니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렁이 이제 컨제션이 되면서 이제 호흡곤란이 오겠죠. 이런 증상들이 이게 이제 환자 리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지금 어떤 상태구나. 그래서 어떻게 플로우를 얼마큼 내가 줘야 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체해순환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서전이 결정을 하잖아요. 우리가 보면서 환자를 파악을 하고 플로우를 얼마 줘야 될지 결정을 여기서 하는, 이런 환자를 차트 리뷰를 하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OP는 당연히 이 마이트랄 밸브, 원래는 일반적으로 트라이커스피 밸브는 플라스티라 리플레이스먼트가 있고 플라스티가 있죠. 수술이 아마 이제 얼마 정도 돼서 그런 얘기 다 할 텐데, 보통은 트라이커스피 밸브는 압력 자체가 낮기 때문에 여기는 압력이 거의 없어요. 0이에요. 여기 보면 미리 3이잖아요. 이 수치 있죠. 여기 이런 수치, 이렇게 있는 수치, 이거 되게 중요한 수치예요.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수치 있죠. 이런 거 75%, 이건 퍼센트는 세츄레이션. 그 다음에 이거는 압력, 시스톨릭, 다이스톨릭, 이건 민. 이런 식의 이 압력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수치를 알아야 내가 위닝할 때 그 정확한 값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위닝이 지금 볼륨을 맞게 조절을 하고 있는지.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여기 보면 100에 6이죠. 여기 벤트리클은 안에는. 근데 여기는 60이죠. 100에 60. 이게 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요? 이것도 다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압력이라던가 이런 정상적인 압력을 알아야지 그 수술에 들어와서의 그 환자의 질병에 따른 그런 수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수술 후에 또 수치가 나올 거잖아요. 이걸 비교를 해서 추세를 보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데 이거보다 좀 높다고 비정상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안 좋았을 거예요, 환자는. 근데 그거보다는 좋아졌다. 그럼 이 환자는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를 봐야지. 세종에서 ABG 볼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차례대로 쭉 붙여놓죠. 쭉 순서 맞춰가지고. 그거 왜 그러는지 알아요? 추세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랩의 추세. 그 환자가 나빴지만 그 랩의 추세가 상승, 이렇게 좋아지는 분위기로 간다 그러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물론 여기다가 떨어졌는데 여기가 정상이라고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를 봐야 돼요. 환자의 추세. 항상 심폐기도 마찬가지고 어느 한 딱 스팟을 보고 아예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되게 좀 초보적인 그 랩을 보는 거고, 당연히 이제 랩 보는 거 아까 안 적었는데 이 랩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랩 보는 그 순서도 있고요.
그 랩을 보면 그 순서대로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죠. 그걸 보는 순서가 있어요. 그걸 조절하는 순서도 있고. 그걸 다 알아야 돼. 이해를 해야 돼. 아는 것도 아는 거구나. 그래서 이건 수술을 너무 심장이 다 엑스레이 보일 때 너무 커서 이것도 다 이 리플레이스먼트를 시행을 했습니다. 마이트럴 밸브는 당연히 스테노시스라서 이건 뭐 리페어가 잘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거를 정확하게 수치를 이해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거 다 얘기할 거예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 보면 이제 캐놀레이션 하잖아요, 우리.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캐놀레이션도 그 캐놀레이션 수술의 방법 수술에 따라서 이 바이카발 캐놀레이션이냐 아니면 싱글로 하느냐 이게 더 달라요. 이거 여기는 여기 수술해야 되잖아요. 트라이커스 밸브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RA 하나 들어가는 그 캐놀라는 수술하기가 넣을 수는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시야 확보가 안 되고 RA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이 캐놀라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공기가 계속 비너스로 온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그게 나중에는 이제 에어 엠볼리즘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리저버 안에 볼륨이 있다고 공기가 안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넘어가요. 근데 그게 마이크로 보울이면 더 심하게 잘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SBC와 IBC를 한다고 해서 이걸 바이카발이라고 그래요. 바이카발. 바이가 둘이라는 뜻이잖아요. 바이카발을 했고 SBC는 뭐 IBC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 틀린데 아까 38 몇 킬로였죠. 38.5kg 했는데 여기 보면 캐놀라 상당히 커요. 사이즈가. 이거를 이렇게 크게 선택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환자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카디악 인덱스 2.4 이렇게 줘서는 환자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런 환자는. 그래서 많은 플로우를 주기 위해서 많은 드레인을 받아야 되고 큰 아티리알 카테터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티리알 카테터도 24프렌치 최고 큰 거 썼어요. 38kg 정도 되면 18프렌치 써도 돼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사이즈를 선택을 한 이유가 많은 플로우를 주고 왜 플로우를 줘야 되는지 이제 그거 얘기를 듣고 루트 캐놀라는 뭐 당연히 알겠지만 여기에다가 이 삽관을 해서 이제 좀 코로나리에 카드플레이저를 주기도 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벤트나 썸2는 이제 벤트나 썸2의 역할이 있는데 벤트가 좀 상당히 중요해요. 벤트의 역할이 있어요.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이 벤트의 역할은 뭐냐면 일단 시야 확보를 해야 되죠. 하나 또 뭐 있어요. 벤트리클의 디스텐전을 방지를 해야 돼요. 심장의 디스텐전은 되게 위험해요. 하나는 그 다음에 에어를 제거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벤트에 대한 역할이 있는데 이 벤트도 상당히 이 개념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디로 들어가는지. 벤트 어디로 들어가는지 알죠? 벤트는 보통 라이트 풀무나리 라이트 어퍼 풀무나리 베인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뒤에 제끼면 풀무나리 베인 이쪽 밑에 주지는 않아요. 위로 주지 않아요. 라이트 슈페리어라고도 하고 라이트 어퍼라고도 하고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 이 LA에 있으면 LA 벤트라고 하고 그 TV, LB에 있으면 이제 LB 벤트라고 하는 거예요. LA에서 LB로 들어오면 여기 이제 판막이 이제 열고 닫히는데 좀 문제가 생기겠죠. 카테터가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티슈 밸브는 괜찮은데 그 메케니컬 밸브 같은 경우는 이 판막을 이렇게 열고 있어요. 그 카테터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위닝할 때 이 MR이 확 생겨버립니다. 이렇게. 그럼 위닝이 잘 안 돼요. 환자 심장이. MR이 심해지면 환자가 그 위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카테터가 위닝을 할 때 이제 그런 것도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내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위닝을 할 때 서준이 모를 수도 있어요. 까먹고. 그럼 벤트를 좀 빼주세요. 위닝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걸 왜 하냐면 A라인에 이렇게 웨이브 나오죠. 웨이브를 보면 알아요. 그것도 이제 보면서 알려줄 거예요. 하나씩 알게 되면 재밌어요. 알면서 하면 재밌어요. 근데 모르면서 하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이 VABD라는 게 있어요. 이제 비너스 드레이니지를 좀 더 원활하게 해주려고 이제 백큐을 이용을 해서 어시스트를 해주는 VABD를 하는데 세종도 하죠. 세종도 할 거예요. 소아는 특히나 더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저는 보통 이제 항상 루틴으로 사용을 합니다. 한 마이너스 20 정도 거의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루틴으로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드레인을 좀 많이 받아요. 왜냐면 이제 캐놀라의 특성에 따라서 이게 그 라일 앵글로 돼 있느냐 아니면 스트레이트 캐놀라에 따라서 이 비너스 드레인이 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특히나 IBC 같은 경우는 그 아나토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 IBC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헤파틱 베인이 만나요. 이 헤파틱 베인이 꽤 크거든요. 그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린다거나 아니면 지나가 버리면 드레인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그 드레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드레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SBC는 큰 문제가 없어요. SBC도 좀만 올라가면 여기 뭐 있어요? 이쪽으로 연결되는 게. 뭐 있어요? 이루미네이트 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쭉 더 올라가면 뭐 있어요? 이쪽. 주글러 밴 있잖아요. 주글러 밴. 아직도 해박 잘 모르는 거죠.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어? 여기 잘려서 지금 안 보이는 거지만 좀 더 올라가면 이제 주글러 밴이 만나고 하나는 서브프라임 가잖아요. 베이노드가 따지면 하나는 여기서 이루미네이트 밴이 이 왼쪽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RBC는 이제 이쪽에서 헤파틱 밴이 올라가고 혈관도 다 정확하게 아나토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야지 피놀레이션이나 어디다 뭐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점차 알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밍 볼륨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보통은 이제 플라즈마 솔루션 많이 사용하는데 플라즈마 솔루션이 가장 좀 인트라 베스큘라 볼륨에 가장 일렉트로라이트들이 좀 가장 잘 맞아 있어서 가장 많이 전 세계적으로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솔루션이고. RAT 아까 얘기했죠. RAT 2000 했는데 1200 뺐으니까 한 800 정도 남아있는 거죠. 회로에는 이제 그런 거를 설명을 하고 있고. 알부민 주잖아요. 알부민 수치가 알부민이 뭐죠? 혈장 단백질이에요. 혈장 단백질. 혈장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혈관 안에 있는 거예요. 알부민은 혈관에서 간질액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요. 분자량이 커서. 근데 그걸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염증이 생겼거나 이럴 때. 염증 생기면 막 몸이 붓죠. 그게 알부민이 간질구역으로 빠져나가면서 그 간질구역의 그 용질 삼탑 자체를 올려버리면서 이 혈관 쪽에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붓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빠져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알부민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오스모랄리티 얘기하고 그다음에 혈장 단백질. 우리 몸의 체액량 제일 조절 많이 하는 게 이 혈장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프라이밍 한다는 거는 혈희석이 되는 거잖아요. 혈희석이 되면 상대적으로 알부민도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알부민을 이렇게 일부러 첨가를 해서 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자세하게 이제 하나하나 챕터로 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 이제 인트라 OP 중에는 이제 마니토를 많이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알부민도 하나 더 줬어요. 그냥 판단에 부족해서 하나 더 줬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은 60ml 포괄하고, 이 랩이 처음에 다 깨져 있는 환자라서 그 수술을 해주고 물을 그렇게 많이 뽑았는데도 잘 교정이 안 돼서 더 채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수술 중에 계속해서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카디오플레지아도 상당히 중요해요. 마이오카디알 프로텍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카디오플레지아인데, 카디오플레지아의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또 이제 다시 또 설명을 할 텐데, 카디오플레지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인트라셀룰러 타입이 있고 익스트라셀룰러 타입이 있어요. 그걸 뭘로 기준으로 하는지 알아요? 인트라셀룰러에 가장 많은 전해질이 뭐예요? 전해질. 세포 외액에 가장 많은 전해질. 소듐. 그 다음에 인트라셀룰러에 가장 많은 게 뭐예요? 포타슘. 그게 똑같이 145ml 이큐발란트로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블러드 카디오플레지아의 경우에는 이제 익스트라셀룰러 타입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카디오플레지아 그 조성 자체의 그 수액이 소듐이 다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익스트라셀룰러 타입이라고 그러고, 인트라셀룰러 타입이 뭐냐면 ACK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인트라셀룰러 타입이에요. 소듐이 높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누는 데다가 카디오플레지아는 주입 방법이 두 가지죠. 안테그레이드 퍼퓨전이 있고 리트로이드 퍼퓨전이 있어요. 리트로이드는 아마 잘 못 봐서 요즘 리트로이드 잘 안 쓰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잘 모를 텐데, 안테리트로이드가 있고, 안테그레이드의 경우에는 또 뭐가 있어요? 루트로 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에오르타를 열었을 때 오스티얼에 직접 다이렉트로 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카디오플레지아 종류도 있죠. 카디오플레지아 종류가 뭐가 있냐면 여기 써 있는데, 이제 블러드 카디오플레지아, 그 다음에 ACK 솔루션, 하나는 아마 사실 델리도 많이 쓰고 있을 텐데 델리도 솔루션. 델리도 솔루션은 원래 소화용으로 만든 솔루션이에요. 이게 보스턴 하스피탈에서 만든 건데, 이제 이게 하도 유명해지니까 이게 이제 어덜트에도 써도 좋다는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지금 이제 어덜트에서 ACK 솔루션 밀어내고 지금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을 텐데, 그 다음에 마이크로플레지아라는 게 있어요. 마이크로플레지아는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이 마이크로플레지아는 장점이 뭐냐면, 이것도 그 유튜브에 보면 내가 올려놨어요. 마이크로플레지아 우리나라에서는 안 써요. 기계 장치가 따로 있어요. 외국에는
마이크로플레저라고 하는 이 MP4라고 하는 기계가 따로 있어서 이 블러드랑 같이 주는 건데 거기에 이제 카디플레저를 이제 시린지로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가 장점이냐? 이 히모다일루션이 적겠죠. 시린지로 포타슘이나 마그네슘이 따로 줘버리니까. 이 카디플레저는 어느 하나의 수액을 가지고 거기 안에 모든 걸 다 섞어서 같이 비율로 주는 거잖아요. 4대1이든 1대4든. 근데 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게 상당히 좀 좋은 기계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한 20년 넘게 전부터 쓰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안 들어오는데 이 미국에 갔을 때도 그때부터 마이크로플레저라고 해서 쓰고 있었던 거고. 이 카디플레저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카디플레저를 주면서 이제 모니터링. 내가 주는 플로우와 그 다음에 거기에 형성되는 압력. 이게 정확하게 맞아야 돼. 안 맞으면 이 심장의 프로텍션이 잘 안 되던가. 거기에 또 뭘 봐야 되냐면 EKG가 어떻게 심장이 멈추는지. 카디플레저를 줄 때 가장 좋게 멈추는 방법이 뭐냐면 ST가 상승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하트레이트가 느려지면서 이제 스탠드 스틸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뭐 피브레이션이 온다든가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입이나 압력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그런 것도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줄 거고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아웃라인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CBC 우리 보죠. CBC 보고 일렉트로라이트 보고 여기서 이제 이게 인열 수술하는 데인데 이렇게 낮았어요. 좀 낮고 그다음에 뭐 이게 뭐 플래틀리트도 낮죠. 뭐 TR, MR, 스테노시스가 있고 그다음에 TR이 있으니까 이제 이것도 있지만 이 상대적으로 이 이데마가 심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이제 다일루션이 돼서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랩을 보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다 마찬가지예요. 헤마토크리트 우리가 제일 보는 게 이런 것만 요거 보는데 이게 솔직히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펌프에서 그 프라이밍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인위적인 그 히모다일루션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이 히모다일루션을 그러면 어디까지 허용할 거냐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되는 거고 보통은 25% 전후로 보통 보거든요. 히모다일루션 돼서 우리가 검사를 했을 때 근데 이제 예전에 저도 여기서 한 15년 정도 근무했었어요. 여기서 할 때 이제 무혈수술이라는 거를 그때 한참 해가지고 강신혁 선생님도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런 무혈수술 관련된 것들이 가장 그걸 활발하게 했던 게 뉴욕의 이제 코넬 대학에서 논문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제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가장 미니멈 안전한 선에서 세이프티 마진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면 여자의 경우는 한 18% 정도 되고 남자의 경우는 한 17%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펌프를 돌렸어요. 근데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 환자는 이제 잘 먹지를 못하면 헤모글로빈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환자의 상태가 안 좋은 환자들 보면 잘 못 먹고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환자들 보면 다 헤모글로빈이 다 낮아요. 그런 사람이 별로 높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이 환자도 이 오랄 인테이크가 되게 푸어하고 음식을 잘 못 먹으니까 당연히 이제 위크니스가 오겠죠. 움직이지 못하고 너무 많이 먹고 이런 것들이 체액량 증가의 원인으로 생기는 원인이 가장 큽니다. 이 환자는 이런 것들을 이런 랩이라던가 아까 그 환자 파악을 하고 이런 거면서 판단을 해야 돼요. 체액이라던가 그렇게 되려면 이제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연습을 해야 되고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계산 같은 것도 다 해줄 텐데 이런 일렉트로라이트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BUN과 알부민도 낮죠. 이 알부민도 낮은 이유가 뭐냐면 상대적으로 이제 볼륨이 그 이데마가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데마가 심해진 것도 있지만 이제 다른 또 밑에도 설명을 가는데 여기 보시면 BUN 크레아티닌이 좀 되게 높죠. BUN 크레아티닌 레이쇼라고 알아요? BUN 크레아티닌 레이쇼라는 게 있는데 BUN과 크레아티닌의 레이쇼를 따져서 이 환자가 지금 정상 보험에 있냐 아니면 이 심장의 이 펑션이 떨어져서 이 카디악 아웃풋 자체가 떨어진 거냐 아니면 콩팥이 망가진 거냐 이거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BUN 크레아티닌 비율이 20이 넘어가면 20대 1이 넘어가면 이거는 디하이드레이션 아니면 카디악 아웃풋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처음에 수술한 게 50몇인 요건데 상당히 높죠. 20 넘어가잖아요. 지금 비율이. 그래서 이 환자는 디하이드레이션이거나 아니면 카디악 아웃풋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콩팥으로 플로우를 못 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지 못하면 안 돼요. 이런 걸 보고
이게 지금 크레아티닌이 높다고 해서 이 환자가 CRF 환자가 아니에요. 크레아틴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CRF인데 이 환자는 이 비율을 좀 봐야 돼요. 이 환자는 이 어큐트 키드니 인절입니다. 그래서 AKR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심박 출량이 저하가 됐기 때문에 그 유효순환 혈액량이라는 게 있어요. 유효순환 혈액량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몸에, 그래서 이게 유효순환 혈액량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플로우를 줄 거냐 아니면 고관료를 줄 거냐를 결정이 돼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유효순환 혈액량이 38kg라고 했을 때 그게 높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 하지만 이 환자는 너무 몸이 전체적으로 볼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유효순환 혈액량 자체는 되게 높아져야 돼요. 실제 키드니도 지금 마찬가지로 유효순환 혈액량 자체가 적으니까 이 AK가 온 거고 AKI가 온 거고, 유효순환 혈액량이 저하된다. 혈액량이 왜 저하되냐? 그 이제 카디악 아웃풋이 왜 저하되냐? 이 저하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안티유레틱 호르몬 있죠? ADH, 바소프레신 우리 얘기하는 거. 이거 바소프레신이잖아요. 이게 분비가 돼버려요. 우리 몸에 압력 측정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 이 프레셔 측정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 어딘지 알아요? 일단 캐로티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심방에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콩파, 레날 아테리 있어요. 이 세 개에서 압력을 측정을 하게 돼 있어요. 머리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심방 안에 볼륨이 있는지. 여기서 측정을 해서 압력이 이제 키드니 쪽에서 이제 압력이 낮잖아요. 이 환자는. 그 AK가 온 거잖아요. 그럼 혈액량 저하로 판단을 해요. 그럼 뭘 하냐면, 혈액량이 부족하니까 ADH를 분비를 해버려요. 그럼 분비를 하면 콩팥에서 이제 필트레이션 됐던 물을 다시 다 빨아들여요. 우리 혈관으로. 사고체 다 봤죠? 이렇게 막 뽀글뽀글해가지고 돼 있는 거고, 좀 나중에 보여줄 텐데. ADH를 분비해서 있는 물을 다 빨아들여요. 그래서 소듐도 빨아들여요. 소듐도 같이 다시 흡수를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혈관 안에 소듐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라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목마르잖아요. 응? 자꾸 물을 먹게 돼요. 그러면 이게 물을 먹게 되니까 이 수분 및 소듐이 다시 다 그 콩팥에서 다 그 헬렌 루프에서 다 재흡수되면서 이게 그 몸 안에 이제 소듐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자꾸 물을 먹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하이퍼나트륨으로 인해서 환자가 자꾸 갈증을 일으키니까, 이 나트륨, 우리 몸에서 이 오스모랄리티 측정하는 데가 어딘지 알아요? 한 군데예요. 시상하부에서 이 환자가 지금 그 소듐이 너무 높네? 그러면 뭘 일으키냐면 갈증 중추를 건드려 가지고 물을 마시게 해요. 그래서 물을 먹는 거예요. 환자가 나도 모르게 목마르니까. 그러면 이제 물을 먹죠. 그러면 혈관의 볼륨이 늘어나죠. ECF 내에 물을 먹게 되니까 이제 혈관 볼륨이 증가한다면, 물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심장은 못 뛰고 내가 물은 마시니까 정체가 되고, 그게 이제 서브스체로 빠지는 거예요. 이제 간질고요. 그럼 이데마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보통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소듐이 자체가 높으니까 검사 결과 소듐이 높을 것 같잖아요. 근데 높진 않아요. 이 하이퍼나트륨 속에는 거의 정상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를 이런 랩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이제 비후엔 크레아틴 비율이 있죠. 20대 1 여기 정상인데 10에서 20이 정상이에요. 근데 20대 1이 넘어가면 이제 유레아하고 크레아틴도 비교해서 100대 1이 넘어, 이 두 가 동시에 보는데 얘만 보면 안 되고 같이 봐야 돼요 원래. 그럼 보면은 이제 프리레날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보면 뭐냐면 이게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비후엔이 다시 다 흡수가 되면, 비후엔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흡수가 되면서 이제 다시 재흡수가 되면서 비후엔 수치가 올라가게 돼요. 20대 1이 넘어가면.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디하이드레이션에서 물이 확 빠져나갔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거 하이포퍼퓨전. 이게 가장 커요. 이거 하면 퍼퓨전이 안 되는 거예요. 심장 기능이 떨어지니까. 이게 모든 게, 그래서 이 비후엔 크레아틴이 올라간다는 거는 봐야 되는 게 디하이드레이션하고 하이퍼퍼퓨전 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10대 1 이하가 되잖아요. 이거는 키드니가 망가지고 있는 거죠. 되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AK에서, 이게 보통 이런 식에서 이제 AK가. 근데 이거는
그 수술을 해주고 관류량이 증가를 하고 심장에서 자기 기능을 하면 이건 좋아져요. AKI 나중에. 여기서도 보면 좋아졌죠. 많이 떨어졌죠. 수술 끝나고 오른찰 나오고. 여기 이렇게 있다가 떨어졌잖아요. 29 하면 거의 20대 1 정도보다 안 될 거예요. 비슷하거나. 이런 식이 해야 되고, 당연히 이제 에코도 당연히 봐야 돼요. 여기 보면 뭐 시비어 마이크로스테노시스, 여기 PR도 심하고,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봐야 되는 것도 에코를 보고 판단을 해서 이 환자가 지금 어떤 상태고, 디멘전들 다 나오는 환자예요. 이젝션 프랙션이 상당히, 지금 보면은 이게 정상 범위인데 이 환자 이젝션 프랙션이 높게 나왔나? 70% 나오죠. 이거는 이 70%가 이 정상적인 값이 아니에요. 심장이 이렇게 잘 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AR이 있어도 이젝션 프랙션 엄청 높게 나와요. 에어틱 리거지테이션, 에어틱 밸브에서 때문에 그 이썸피셋도 리거지테이션이 오잖아요. 그럼 EF가 처음에는 엄청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APB 있잖아요. AP, 아트리얼 피브릴레이션. 이거는 그 이젝션 프랙션이 뚝 떨어진다. 20-30% 떨어져요. 왜냐하면 규칙으로 뛰지 못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뛰기 때문에 계속 카디악 아웃풋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EF도 이걸 믿으면 안 돼요. 정확하게 질병에 따라서 달려가야 되는 거고, 이런 데이터도 되게 중요하고, 이게 실제 수술 전의 심장이에요. 엄청 크죠. 여기 보면 이게 이 척추를 기준으로 이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눠지는데 이 B가 있어요. 뒤에 보여줄 텐데. 그다음에 이거 수술 후고 좀 많이 그래도 좀 준 거예요. 이 수술 전 후인데 바로 나가서 이제 그 수술 끝나고 나서 엑스레이 찍는 건데 이렇게 커요. 제가 심장 원래 이랬어요. 원래는 이 정도 이렇게 엑스레이 음영이 있죠. 이제 서비클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심장에 이렇게 음영이 있고, 여기 포르테라 그레이트 베슬이 있고, 이 리버가 있고, 뭐 스토막이 있고, 다이아프람 여기 지나가잖아요. CTR이라고 있어요. 카디오 소라식 레이시오. 그래서 심장의 크기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이게 뭐 이게 척추, 이 스파인을 기준으로 딱 반을 나눠가지고 여기를 이 오른쪽을 A라고 그러고 왼쪽을 이렇게 심장의 음영이 있죠. 여기 B로 하고, 이 전체 이제 카디오 소라식을 이게 C라고 했을 때 A하고 B하고 도와서 C로 나눠가지고 곱하기 100하면 곱하기 100 한다는 건 퍼센테이지로 나눈다는 거거든요. 이게 50% 이하가 되지 정상이에요. 근데 엑스레이는 AP가 있고 PA가 있잖아요. 안테리어, 포스테리어가 있고, 포스테리어, 안테리어가 있고. PA는 심장이 가까이 붙기 때문에 이제 확대가 별로 없는데, AP는 심장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이렇게 엑스레이상 이렇게 확대가 돼요. 그거에 대한 좀 각이 좀 달라요. 그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고. 이 레이시오를 보고 심장의 크기를 봐야 되겠다고 해서 아까 전에 슬라이드 보면 이렇게 나눠도 봐도 이건 어마어마하게 차이 많이 나거든요. 이건 50%가 아니라 60%예요. 엄청 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커져 있으면 죽어요. 여기 보면 이런 논문이 하나 있어요. 실제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이게 이제 그 엑스레이 보면 이제 여기 뭐 CT가 57.5%, 이게 AP냐 PA냐 따라 좀 다르고, 이것도 보면 이게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0% 이하가 돼야지 정상이에요. 실제로 여기 비율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CT의 그 스카우피고, 그다음에 AP고 이제 PA인데, AP가 훨씬 확대돼서 보이죠. 똑같은 사진. 한 10% 정도 다 확대가 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도 좀 한 번씩 읽어보면 기본적으로 심장이 어느 정도 확대가 되어 있구나, 이걸 알 수, 몇 퍼센트가 증가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럼 심장이 몇 퍼센트가 증가했으면 그 심장에서 볼륨이 몇 퍼센트를 증가하겠구나를 또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한번 읽어보면 좋겠고요. 이렇게 다 적어놓습니다. 이런 뉴스를 내가 다 적습니다. 이거 이미 다 알고는 있는데 막 생각나는 거 막 적어놓고, 그 다음에 뭘 썼는지, 그 다음에 이제 플로우를 봐요. 아까 38kg였잖아요. 한 2.4 정도면 3200이면 돼요. 플로우가 100%를 이걸 100% 기준으로 잡는다고 하면. 근데 이렇게 주진 않았어요. 뒤에도 그림이 있는데 피룰라를 뭘 썼고, 이런 식으로. 여기 이거 잘못 적었어요. 사프렌치 P 얼마 썼고, 뭐 카드플레어 이거 이렇게 쓰는데, 이제 보면 플로우, 여기 이제 플로우 레이트 보면 뭐 5600, 5500 좀 많이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뭐 5700, 정으로 왔는데 6500까지 든 적 있어요. 이거 이제 그 원인이 있었어요. 근데 에크모는 넣지는 않았습니다. 위닝하는 단계에서 이게 심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에크모를 스탠바이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프라임도 안 해놓고 그냥 갖다만 놨어. 그래서 여기다 이제 에코 스탠바이는 적어놓고 이제 이거 왜냐면 RB 페일려고 온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RB는 근육 자체가 LB보다는 작아요. 그 근육 자체가 얇고. 근데 그게 늘어나 버리면 근육이 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잘 못 돼요. 그래서 RB 페일려가 오면 LB 페일려보다 환자가 사망하는 게 더 높아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RB 페일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시닝 된다는 거는 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하이퍼트로피가 오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 심해지면 하이퍼트로피는 왜 오는 줄 알아요, 심장이? 스타일링 법칙 알죠? 스타일링 법칙. 심장은 자동적으로 내가 들어오는 만큼 그걸 짜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AR 같은 경우 처음에는 이제 하이퍼트로피가 왜 오냐면 나갔다가 볼륨이 심장을 한번 수축했다가 한번 늘어났다가 한번 더 늘어나 마이너스 그러니까 음압을 주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 판막이 다쳐가지고 볼륨이 에어르타에서 내려오지 말아야 되는데 얘가 한번 늘어나는 순간에 볼륨이 훅 들어와 버리니까 이 심장 안에 볼륨이 많아지죠. 그러면 그걸 짜줘야 되죠. 그러려면 내가 어떤 무거운 물건을 들으려면 근육이 더 커져야 되잖아. 그래야지 그거를 들거나 내보낼 수 있는 거죠. 처음엔 근육이 두꺼워져요. 하이퍼트로피라고 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시닝이 돼요. 힘드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시닝이 되게 안 좋아요. 그 하이퍼트로피 나중에 되게 더 증상이 더 오래 진행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RB 페일리어 때문에 이거 위닝하는 단계에서 되게 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닝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심장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캐비지 했는데 뭐 코로나를 연결됐더니 심장 잘 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 위닝할 때 계단식으로 해야 돼요. 원래 이런 식으로 처음에 크게 그게 100이고 0이라고 그러면 크게 이렇게 내려와도 심장이 볼륨이 얼마든지 받아주니까 괜찮은데 이런 환자들은 이렇게 위닝하면 그냥 어렸을 때 죽죠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0에서 0까지 올 때 잘게 쪼개야 돼. 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닝을 해야 돼. 천천히. 심장이 볼륨이 들어오는지 모르는지 그런 느낌으로 천천히 위닝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위닝을 해버리면 100% 어레스트. 환자가 한 번 어레스트 하잖아요. 그걸 다시 회복하는 데 더 시간이 많은 거예요. 한 번 충분히 펌프를 돌려서 MT 비팅이라는 상태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해주고 충분히 휴식을 해주고 MT 비팅 상태가 뭔지 알아요? 심장이 뛰긴 뛰는데 그 볼륨의 카디악 아웃풋이 없으니까 이 심장이 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쉬게 되느냐? 심장의 볼륨 있는 짜주려고 그러면 코로나리에서 산소 소모량이 많아져요. 근데 MT 비팅 상태는 산소 소모량이 줄어요. 그럼 환자가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트레이트도 안정이 되고 이제 이런 상태를 만들어 이렇게 뭐 적는 거고 이거는 뭐 내 차트니까 보여주는 거고 세포 외액량이 증가를 하고 뭐 이런 거 이건 이제 보면은 세포 외액 이것도 보면 환자가 이렇게 세포 외액량 증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대마라고 그랬죠. 그 세포 외액량 중에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안지로. 맨날 얘기할 거예요. 지겹게 얘기할 거예요. 당연히 숨이 답답하죠. 우열이 생기니까 그 컨제스천이 생기잖아요. 우열이 생기니까 숨쉬기가 힘들어해요. 자꾸 숨을 할딱할딱거리게 되고 그 다음에 경정맥이 팽창이 됩니다. 아까도 뭐 TR, MR 어떤 뭐 원인에서 있으면 경정맥이 이렇게 보면 환자를 직접 가서 좀 봐야 돼요. 실제 환자가 아침에 오면 내가 환자 리뷰를 하고 환자를 좀 봐야 돼요. 다리 끝에도 이 피팅 에데마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눌러보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목에 경정맥 오고 팽창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꼭 다 확인을 해야 돼요. 맨날 가면 심장을 한번 눌러봐야 돼요. 환자를. 그 다음에 이런 수치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심정맥압이 이제 중심정맥압의 정상이 얼마인지 알죠? 정상값들 물어보면 5 이하입니다. 5 이하. 거의 0에 가깝다고 압력이 거의 없어요. 아까 이렇게 그림 하나 보여준 거 중에 인이 3이었잖아요. 5 이하로 가야 돼요. 이게 이제 10이나 12, 이게 10mm 머큐리 이상 올라갔다는 거는 볼륨이 많다는 소리예요. 심장 어떤 원인이어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약간 막 이렇게 쉑쉑거리는 느낌 그런 숨을 쉬게 되고 이 간이라던가 간 비대가 왜 오겠냐면 여기 간도 다 잠기잖아요. 이게 다 이대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하대정맥 이 IBC가 증가를 해요. 왜 증가를 하냐면
혈관은 동맥과 정맥으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맥의 그 리저버가 훨씬 커요, 동맥보다. 동맥은 한 4분의 1 정도 되면 정맥은 한 4분의 3으로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들어와 있는 볼륨이 어디로 가냐면 동맥으로 다 정맥 시스템이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대정맥이 가장 큰 혈관이죠. 밑에서 올라올 때 거기가 다 팽창이 돼서, 왜냐면 볼륨이 워낙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렇고, 당연히 혈압이 상승을 하겠죠. 혈압이 상승을 해요. 아니면 나중에 떨어지게 되는데, 왜 상승하냐면 혈관 안에 볼륨이 많으니까 카디악 아웃풋 자체는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요. 근데 그 웨이브를 보면, 나중에 그 웨이브를 이해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당연히 체중은 증가합니다. 1cc가 1g인 거 알죠? 그러면 1000cc만 들어가면 1kg이에요. 이게 몸무게가 그렇게 증가를 해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얘기했지만 부종이 대표적인 겁니다. 이게 항상 환자가 안 좋으면 몸이 부어요. 부종이 세포 내에 생기는 게 아니고 세포 외에 간질구역에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꼭 이해를 해야 되고. 근데 부종이라는 것도 복수도 차죠. 그 다음에 이 폐에도 부종이 와요. 그 다음에 물혈도 생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심장 기능이 정상이라고, 이런 상태인데 정상이라고 하면, 심장이 정상이면, 그 심장 안에 볼륨이 들어오면 당연히 혈압은 올라가겠죠. 왜냐면 짜줘야 되는, 스타일링 법칙에 의해서 짜줘야 되는 볼륨이 많으니까. 혈장량이 증가, 혈압도 증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하된 경우에, 심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이제 경정맥이라던가 이런 다 이제 우열 증상들이 다 보이는 겁니다. 폐우열도 마찬가지고. 이 단기간에 이제 세포 외액량의 증가는 이제 체중 증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도 환자한테 제일 중요한 게 뒤에 케이스 리뷰가 좀 몇 개 있어요. 지금 여기에 슬라이드 있는데, 옛날에 TR 심했던 젊은 환자였는데 한 98kg인가요 했었거든요. 환자한테 물어봤어요. 원래 평소에 건강하실 때 체중이 얼마였냐고. 자기 70kg였대요. 그럼 20kg가 볼륨이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볼륨을 어떻게 해결해줘야 되냐? 빼줘야 되나? 위닝이 안 돼요. 그 케이스도 있어요. 이건 체중이 중요하고, 체중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부종은 이거 얘기했지만 세포 내외로 나눴을 때 세포 내에게 부종이 생기는 게 아니고 세포 외에게 간질구역의 볼륨량이 증가를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건 만져서도 알 수 있어요. 이게 피팅이데마라고 있고, 되게 심한 사람은 여기 스터넘 열잖아요. 스터넘 열 때 한번 부종 심한 사람 봐봐요. 이렇게 물 같은 게 질질질 막 흘러요. 그게 간질구역에서 볼륨이 막 빠져나와요. 한번 봐봐요. 이게 간질구역에서 물이 다 빠져나오는 거구나. 째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신부종의 원인은 당연히 나트륨 과잉이 이제 심해지면 전신부종이 올 수가 있어요. 아까도 이렇게 프로시저가 아까 얘기해줬죠. 그건 또 나중에 또 얘기해줘요. 뭐 이런 것들. 여기 보면 이런 것들, 이제 이런 모니터 보는 법을 이제 잘 알아야 되고, 이 모니터, 이제 심장 수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모니터 항상 있잖아요. 제일 봐야 되는 게 하트레이트,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라디얼 아테리의 프레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피모랄이 왜 중요하냐면, 이 라디얼 아테리 같은 경우는 이쪽에 그 페리페랄이기 때문에 좀 셧다운이 작아요. 체온이 아직 균등하게 안 오른다던가, 이렇게 되면 이 혈압이 이렇게 지금 이런 웨이브를 보면 알아요. 웨이브가 댐핑된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셧다운이 돼가지고 펑션을 잘 못하게 되면 혈관이 이렇게 좁아져 있는 거예요. 확 풀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심장에서 짜주는 압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댐핑되는 것처럼, 이게 높잖아요. 이렇게 좀 낮게 나오는 현상이 있는데, 이게 댐핑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좀 혈압을 좀 에오틱 루트에 캐놀라가 꽂혀있으니까 에오틱 루트에 좀 캐놀라 좀 혈압 좀 재주세요.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중에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 댐핑이 된다는 건 가짜 혈압이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위닝을 하게 되면 환자가 볼륨이 엄청 많이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실제는 높은데 낮게 보이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피모랄 같은 경우는 워낙 큰 혈관이다 보니까 그 두 개를 동시에 잡아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피모랄을 잡는 이유는 이 페리페랄이 이제 셧다운 되는 거를 이제 그거를 다른 거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 피모랄을 옵티모 잡는 경우가 많고, 이 라디얼 아테리만 잡았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걸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특히 다이섹션, 이런
수술 오래 걸리고 체온을 아주 낮게까지 떨어뜨려 다시 올리는 과정. 이런 거에서 이제 그런 체온이 이제 균등하지 않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런 현상은 이제 거의 생긴다고 보는 거고요. 이 풀마 아테리 프레셔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 풀마 아테리 프레셔가 이런 것도 이거는 맨날 보는 거지만 이 풀마 아테리 프레셔를 이해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풀마 아테리 프레셔를 가지고 이 환자의 볼륨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 풀마 아테리 프레셔 왜 하는지 알아요? 어디로 들어가요? 주글라 베인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주글라 베인 들어가서 그 다음에 SBC 가서 RA 들어가서 RB로 가가지고 풀마 아테리 지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랩트든 오른쪽이든 이제 풀마니 그 아테리 웨지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그걸 웨징 시켰다고 하거든요. 웨징. 이 풀마 아테리는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그 LA 프레셔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LA는 우리가 뚫고 들어가서 볼 수 없잖아요. 랩트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풀마 아테리 카테터를 쑥 집어넣어서 이제 웨징을 시킨 다음에 이제 LA 프레셔가 얼마인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LA 프레셔도 보지만 이 라이트 하트 쪽의 펑션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풀마 아테리 프레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정상 범위는 얼마인지 아까 이게 이만한 그림 하나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 수치가 다 정상 범위인데 그거를 꼭 알아야 돼요. 그 그림이 그냥 그림이 아니라 이게 상당히 심폐기한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뭐 CBP는 5 이하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그건 정상값이고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게 10 막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4가 정상인데 10이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 8로 됐어요. 얘는. 그럼 이게 정상이 좋아진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추세를 판단을 해요. 갑자기 어느 하나 스판만 딱 보고 아, 이 환자 안 좋네 이게 아니라 내가 정상값을 알고 있고 수술실에 수술 전에 우리가 값을 여기 모니터에 나와 있는 거를 차팅을 하고 그 다음에 수술 후에 그 검사 결과를 봤을 때 이 환자가 더 안 좋아졌거나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아티리얼 프레셔와 얘 프레셔가 있을 때 얘가 같이 상승하고 같이 내려가는 거는 뭘 것 같아요? 아까도 전에 설명을 했는데 심장 안에 볼륨이 없거나 많아진 거예요. 많으면 심장이 정상이라고 하면 혈압이 볼륨이 증가하면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럼 얘도 같이 올라가요. 그러면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요. 혈압이 카디악 아웃풋은 뭐 곱하기 뭐예요? 스트로크 볼륨 그 다음에 카트레이트. 그러면 카디악 아웃풋은 고정인자고 이 옆에 오른쪽에 있는 게 그 변수예요. 볼륨이 없으면 뭐가 빨라져요? 카디악 아웃풋은 스트로크 볼륨이 적어지니까 하트레이트가 당연히 빨라져요. 그죠? 그러면 딱 봤는데 하트레이트가 느려지고 얘가 혈압이 올라가네? 그러면 볼륨이 많은가 보다. 위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적용을 해요. 근데 만약에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어. 그럼 이 두 개가 어떻게 변하냐면 얘는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얘는 떨어지고 얘는 올라가요. 이 서로 만나려고 그래서 이 수치가 두 개가 만나려고 하는데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실제 그래요. 이렇게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요. 얘는 상승하고 얘는 내려와요. 그러면 서로 만나려고 하면 아 이게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구나. 양쪽이 다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런 실제 이제 그 수술 그 펌프를 돌리고 미닝을 하는 과정에서 얘는 상승을 하는데 얘는 떨어져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게 그거예요. 펑션이 되게 좋아요. 심장의 펑션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PAP가 상당히 중요해요. 실제 같이 보면 얘만 있어서 미닝하는 거랑은 좀 그 약간 그 퀄리티가 좀 달라져요. 이 PAP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당연히 CBP는 아까 얘기했지만 뭐 이런 것들 다 하트레이트도 마찬가지. 이제 보면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이제 그것도 하트레이트가 이 EKG를 분석하는 것도 또 한 번 할 겁니다. 그것도 할 거고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 그냥 펌프만 돌릴 얘기 아니고 이거는 여기 지금 비주얼런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여기 보면 뭐 라이트 벤트리클 리액션 프랙션, 엔다이스톨릭 볼륨 인덱스, 그 다음에 SBO2, 동맥혈의 산소 포화도가 있고 정맥혈의 산소 포화도가 있죠. 동맥혈의 산소 포화도가 중요할 거예요. 정맥혈의 산소 포화도가 중요해요. 정맥혈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그 시스템을 돌고 와서 이 정맥으로 들어오는 그 세츄레이션 자체가
만약에 정상 범위는 한 70%, 70에서 75% 되는데 그게 만약에 떨어져 있다. 그러면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산소의 공급 자체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조직에서 산소 소모량이 많았고 난 정상적으로 줬는데 조직에서 산소 소모량이 많아서 떨어졌거나 그렇게 되면 왜 산소 소모량이 증가를 했는지 그것도 찾아야 되겠죠. 뭐 체온을 많이 올렸거나 갑자기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 산소 소모량은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게 SbO2가 정상값이 돼야 되는 거고 CBP는 당연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보면은 민 프레셔도 중요하지만 하트레이트고 카디악 인덱스는 정상 범위가 얼마야? 2.2 정도 되죠. 정상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2.0까지도 적은 책이 있고 2.2에서 보통 2.4를 적어놔요. 근데 그건 정상적인 사람의 범위고 우리같이 이제 심장이 안 좋아서 온 사람들은 이 정상 범위를 2.4로 잡으면 안 돼요. 실제로 한 2.6 이상은 무조건 다 잡아줘요. 그게 왜냐하면 심장 상태가 안 좋아서 심장 안 좋은 거로 인해서 이런 증상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플로우를 줘야 되고 그만큼 더 많은 플로우를 줘서 우리가 이미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런 객관화된 그런 수치보다는 많이 줘서 환자를 좋게 그 상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거 책에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이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따로 공부를 하고 이 모니터 보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고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거 보면은 여기 웨이브 있죠. 웨이브 중요하거든요. 이거 보면. 이 아트리얼 아인의 웨이브인데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거는 정상이라고. 왜냐면 여기 보면 이게 너치라고 있어. 너치. 여기 하다가 탁 꺾이는.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에오틱 밸브가 딱 닫히면서 그거에 대한 신호를 감지를 하는 거예요. 아트리얼. 근데 이거를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위닝할 때도 이런 모양이냐, 이런 모양이냐, 이게 큰 맥박이냐, 뭐 이런 것들. 이건 맥박은 하트레이트랑 같이 가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서 이 볼륨이 맞네, 스트로크 볼륨이 맞네, 얘는 정상이라 치고 스트로크 볼륨이 맞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이걸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닝을 할 때. 이런 것들도 다 알려줄 거예요. 여기 보면 웨이브가 한 번씩 더 튀죠. 이거는 여기 보면 뭐 마이트랄 스테노시스라든가 아니면 에오틱 스테노시스가 있는 경우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한 번씩 더 튀는 거. 약간 플랫해지고 이런 것들. 이런 걸 보면서 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이게 어떤 상황이 있겠구나. 그럼 내가 질병을 알고 들어가잖아요. 무슨 환자인지. 이런 게 처음에 EKG가 이렇게 이런 게 나타나는 거 보니 이런 증상이 있네. AR이 심하면 어떤 증상이냐면 이게 120에 80 정도 되잖아요. AR이 심하면 시스톨릭은 증가를 해요. 근데 다이아스톨릭은 떨어져요. 짜주는 볼륨은 이게 엔다이아스톨릭이 되면서 얘가 볼륨이 안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압력이 있죠. 근데 얘가 확 들어와 버리니까 컨트랙션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한번 나갔다가 불어났다가 그래서 이게 60 정도 돼야 되잖아요. 80 정도 돼야 되잖아요. 다이아스톨릭. 근데 얘가 증상이 뭐냐면 얘는 들어왔으니까 따줘야 되니까 올라가는 거고 얘는 뚝 떨어져요. 20대 30대. 얘만 봐도 AR이 있구나. 이 환자 AR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이거 수치만 봐도. 얘 볼륨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스테노시스 환자. 제 전형적인 그런 웨이브의 증상이 있어요. 얘는 여기도 다 이제 어떤 판막에 문제가 있거나 뭐 하이퍼트로피가 있거나 이런 것도 다 설명을 해줄 겁니다. 이런 것들. 이거 되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이제 그 DCMP라고 해가지고 심장이 엄청 커져 있는 환자예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근데 이게 위닝할 때도 이렇지만 실제 나가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나가는 환자를 이제 직접 이제 같이 이제 보는데 거기 가서 이런 걸 보면 이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리커멘드를 할 수가 있어요. SBR도 중요해요. SBR. 시스테믹 베스큘라 레시스턴스. 이게 알코올관의 저항인데 이 SBR이 정상 범위가 얼마냐면 1200에 1400 정도 돼요. 근데 그게 상승한다는 거는 뭐 우리가 약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에서 그걸 상승시켜서 혈압이 올라간다. 그런 얘를 정상 범위를 유지를 하면서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해야 되는데 막 또 약을 에크모 할 때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SBR은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데 SBR이 올라간다는 건 혈관의 저항이 커졌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장 앰피테이팅이 제일 좋다고 그랬죠.
근데 심장이 혈관에 이 말초까지 혈류를 보내야 되는데 S벨이 너무 올라가니까 얘가 더 많이 잘려야 됩니다. 한수 소모량이 많아지는. 그럼 이제 환자가 지치는 거예요. 한수 소모량이 적어지면. MTB팅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환자할 때 제일 중요해요. 에크모도 마찬가지로. 뭐 그것도 이게 MTB팅이 뭔지 이런 거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앞으로 이제 아웃라인만 하는 거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100%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펌프를 돌리면서 아, 이 환자가 어떤 상태구나. 잠깐 설명. 동맥층이고 정맥층이 동맥과 정맥의 사이에 뭐가 있어요? 모세혈관 있죠. 동맥층이면 정상적이면은 동맥측은 압력이 높죠. 그래서 우리 압력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 몸에 정수압이 있고 여기 보면 정수압이 있고 교질삼투압이 있어요. 교질삼투압은 아까 뭘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알부민. 근데 알부민이 중요하다. 근데 알부민 여기가 교질삼투압이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밖으로 이 간질구역으로 빠져나간다고. 이게 혈관벽이에요. 혈관벽. 여기 혈액이고 정맥 쪽에서 그 정맥은 압력이 높기 때문에 압력이 높다는 거는 정수압이 높다는 소리예요. 우리 물의 압력이 높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요. 동맥 측에서. 근데 교질삼투압은 압력이 높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는 적어요. 동맥 측에서는. 근데 이제 모세혈관을 지나서 정맥 쪽에서는 정맥은 압력이 낮죠. 그러면 정체되는 시간이 길죠. 얘는 또 속도도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체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교질삼투압으로 인해서 수분이 빠졌던 게 다시 다 들어와요. 그래서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이 많이 들어오면 정수압은 낮죠. 당연히 압력이 낮으니까. 그래서 이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동맥층에서 만약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교질삼투압이 빠져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염증이 생기면 그럼 이쪽에 교질삼투압이 올라가죠. 그럼 여기 또 수분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요. 정수압도 높은데 수분도 많이 빠져나가요. 그럼 여기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와서도 교질삼투압이 낮으니까 여기서도 정수압은 나가서 빠져나가는데 수분이 낮게 들어가요. 그럼 결국엔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혈관을 기준으로 해서 이 염증이 있으면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를 해요. 이게 분자량이 큰 거는 혈관 밖으로 못 빠져나가는데 이게 이제 간질구역으로 빠져나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라면 먹으면 얼굴 붓잖아요. 아니 보고 자거나 이러면 문제가 왜 생기는 거냐면 이 소듐이 이쪽에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물을 많이 먹게 돼요. 그럼 물을 많이 먹으면 그 간질구역하고 그 혈관 안에 그 볼륨이 어떤 분포가 되냐면 4대1, 4대3으로 분포가 돼요. 1000cc를 먹었다 예를 들어. 그럼 250cc는 어디로 가냐면 혈관에 있고 나머지 750cc가 간질구역으로 빠져나가요. 물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시프팅이 되니까. 그래서 물을 먹으면 여기 혈관에도 볼륨이 늘어나지만 얘는 더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손이 뻣뻣하고 부종이 생겨서 손이 잘 안 움직이고 뻣뻣하면 부종이 생겨서 그런 경우는 다 했을 텐데 그게 이제 간질구역으로 볼륨이 많이 들어갔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왜 원인이 뭐냐? 그러면 물 많이 먹어서 아니면 소듐 자체가 높으니까. 소듐은 아까 우리 몸에서 그 오스모랄리티를 측정하는 데가 어디라 그랬죠? 한 군데 있었는데 피상하부라 그랬죠. 피상하부에서 순환을 하면서 얘가 여기서 스위치가 딱 켜져요. 감지를 해요. 소듐이 높네? 물을 먹게 시켜야 되겠네? 그래서 물을 먹으면 안 먹을 수 없어요. 계속 갈증이 일어나니까 그 중추를 건드리니까. 먹게 되면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에크모 돌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에크모 돌릴 때도 그 플로우를 잘 나오게 해야 되는 게 가장 목적인데 플로우는 잘 안 가는데 플로우가 안 나온다고 뭘 주냐면 계속 볼륨을 줘요. 볼륨을 주면 잠깐은 나와요. 그럼 여기에 한 250 들어가고 여기에 한 750 들어가서 나중에 안 나와요. 플로우라는 건 혈관에서만 들어가는 거예요. 간질구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다 이해를 해야 되고 항상 이게 체해순환 과정에서는 이제 어떤 거냐 그러면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돼서 생기는 체해순환 과정. 캐놀라 사이즈를 작게 썼거나 위치가 부정확하다거나 이런 것도 다시 다 설명을 할 텐데 또 컬레터럴 플로우라는 게 있어요. 이 심장 안에서 이제 컬레터럴 플로우들이 생기는데 이것도 이제 왜 생기는지 이런 상황을 이제 드레이지가 안 되면 이제 다 이런 문제가 생기고
드레이지가 안 된다는 거는 SBC, IBC가 잘 드레인이 안 되면 우려 생긴다고 그랬죠. 카테터에서 드레인이 안 되면 또 카테터에서 그대로 발생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코피존이 낮은 거. 가장 큰 게 이 두 개예요. 제일 중요한 건 드레인이 제일 무조건 잘 돼야 돼요. 드레인은 무조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큰 거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엑소시스 관련돼서도 알아야 되죠. 이게 증상이 생기는데 엑소시스가 뭐 있어요? 메타볼릭 엑소시스, 그 다음에 레스피레이터리 엑소시스, 로우카디악 아웃풋이 생기면 이 조직에 산소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헤모글로빈이 낮아도 문제가 생기는데 산소 전달이 안 되면 뭐 생기냐면 우리 몸에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안에 들어가 보면 세포 질이 있고 그 다음 안에 이제 그 세포 이름을 까먹었네.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산소를 가지고 글루코즈와 반응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 대사물이 CO2예요. 약간의 물이 있고. 그러면 항상 글루코즈를 산소와 결합을 해야 되는데 산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플로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산소 전달이 자체가 부족하거나. 그럼 글루코즈도 대사를 해요. 글루코즈만 대사를 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 오토하고 글루코즈하고 만나서 세포 질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그 세포 질을 밖에서만 이제 대사를 하다 보니까 글루코즈가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게 뭐냐 락테이트. 글루코즈만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긴 하는데 그럼 락테이트가 뭐냐면 그게 혈중으로 나오게 되면 그게 이제 메타볼릭 엑소시스가 됩니다. 그게 원인이 그래요. 그래서 그 원인의 가장 근본적인 거는 플로우가 안 좋고 그 다음에 산소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헤모글로빈이 낮아도 산소 전달이 안 되겠죠. 체내순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위적으로 히모다일루션 한다고 그랬잖아요. 히모다일루션이 되면 장점이 뭐예요? 히모다일루션이 되면 일단 저항이 떨어지기 때문에 알초 혈관에 플로우가 잘 가요. 머리로도 잘 가고 그래서 히모다일루션 장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적정선, 헤마토크리트를 적정선 이상만 유지를 해주면 이제 그 산소 전달은 충분히 잘 되는 거예요. 펌프를 돌리면 환자가 급작스럽게 갑자기 좋아지는 이유가 없거든요. 심장이 이제 엠프티 비팅이 되고 드레인이 많이 시키니까 그 다음에 그거를 바이패스를 해서 에올타에서 그냥 플로우를 확 쏴줘 버리니까 이 말초 조직까지 그 페리페랄의 세포까지 다 혈류가 충분히 가고 이 산소가 전달이 되다 보니까 환자가 랩이 확 좋아져요. 실제로 펌프를 돌려보면 환자가 좋아지는구나. 외부구만 알아요. 그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거 우리가 이데마가 생기는 게 딱 두 가지로 생겨요. 신부전 때문에 생기죠. 근데 이제 이 리버에 문제가 생기면 이데마가 생겨요. 리버는 가장 큰 게 왜 그런지 알아요? 이데마가 생기는 게 교질상 투합이라고 그랬는데 이 알부민 여기서 만들어지잖아요. 못 만들어고 그러면서 이제 이데마가 생기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개 신부전은 이제 이런 원인이 뭐 이것도 뭐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줄 거고 이런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아웃라인만 얘기했어요. 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이진권 선생님이